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가족을 지키려는 노력. 저는 인천의 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셨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와 남동생 준수, 그리고 여동생 민희는 항상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가끔씩 우리를 꼭 안아주며 가족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항상 서로 도와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겨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만 15살, 남동생은 13, 여동생은 1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의지할 어른 하나 없이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친척들은 각자 사정이 있었고 우리 세 남매를 함께 돌봐줄 만큼 넉넉한 집안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지시설인 효원 보육원에 맡겨졌고 저는 막내들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 해가 뜨면 좁은 침대에서 일어나 동생들의 이불을 정리하고 아침을 챙겼습니다. 때론 식판에 나오는 밥과 반찬조차 모자랄 때도 있었고 옷은 헌옷과 기증품으로 겨우 몸을 가렸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밝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셋이 꼭 행복해질 거야. 누가 뭐래도 서로 아끼고 꼭 같이 살아야 해. 매일 밤 막내들이 잠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생들이 혹여라도 서로 떨어질까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이었습니다. 시설에서는 가끔 아이들을 다른 지역 시설로 보내기도 했는데 저는 어떻게든 우리 셋이 분리되지 않도록 원장님께 매달렸습니다. 땡볕에 시설 부엌길, 청소, 빨래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원해서 했고 심지어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기관 청소를 도우며 형, 누나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동생들 앞에서는 항상 씩씩한 척을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이 더 계셨다면 우리를 어떻게든 지켜줬을 텐데 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어느 해 중학교를 졸업하던 무렵 저는 동생들 공부를 뒷바라지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라도 동생들만은 힘든 세상을 혼자 헤쳐나가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학용품 가게, 가정집 가사 도우미, 그리고 야시장에서 집 나르는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 속에서도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동생들을 위해 모았습니다. 누나가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언젠가 우리도 꼭 좋은 곳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동생들에게 반복하면서요. 그런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밤마다 부모님 사진을 꼭 끌어안고 앞으로는 내 힘으로 꼭 이 가족을 지키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어른이 되고 나면 동생들에게 부모를 대신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자고 결심하며 눈물 머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내내 가난과 이별, 불안과 외로움을 견뎌내며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훗날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되었고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을 힘으로 저를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야호와 여밈이 애타는 것이준 그랬을까 우찌 가져가 제긍받고 고립무는 단책에 되게 되어 도시에서의 고된 밥벌이와 생존의 몸부림, 인천의 보육원에서 살아가던 저와 남매들은 언젠가 더 나은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현실은 꿈을 사치로 만들었고 저는 18이 되던 해 서울이라는 낯선 대도시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어린 남동생 준수와 여동생 민희의 미래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여완여미 애처는 서울역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아침은
아직도 깊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공기조차 차갑고 사람들 각자의 바쁜 걸음에 휩쓸리면서도 저는 손에 꼭 쥐고 온 단벌 옷가방 하나만을 믿고 첫 일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의 손길도 안식처도 의논할 사람도 전혀 없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와녀미 매처는 거시준 아르바이트 구직 신문을 보며 하루에도 몇 군데씩 발품을 팔았습니다. 어느 오래된 빵집 주방일, 소형 제조 공장 조립 라인, 쌀가게 짐꾼, 시장길 포장마차 설거지 등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빵집 주방에서 새벽마다 반죽을 치고 오븐 주변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시간은 저의 첫 사회생활이기도 했습니다. 손에는 늘 설거지로 인한 굳은 살과 빵가루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번 돈의 몇 푼이라도 모아 동생들 생활비와 학비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한 영임이 이후에는 구로공단 쪽의 인형 공장, 여성복 미신 공장, 식당 서빙 등 더 넓은 일을 찾아 전전했습니다. 특히 여성복 미신 공장은 매일 12시간이 넘도록 바느질과 옷단 마감을 반복하는 곳이었는데 실수가 잦으면 임금에서 바로 감액되는 구조였죠. 월급날에는 철야로 두 눈을 비비며 일한 동료들과 힘겨운 안도감에 잠시나마 미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이 체불되거나 때로는 노숙에 가까운 고시원에서 그날 지쳐 쓰러져 잠든 적도 많았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항상 김밥 한 줄, 우유 한 팩으로 끼니를 때웠고 첫 겨울엔 허름한 목도리 하나로 한파를 견디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남매에겐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의 밤은 외로웠지만 주말마다 효원 보육원에 우편환을 보내며 동생들이 혹여나 힘들지는 않을지 따뜻한 옷은 입었는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언니, 잘 지내? 보내준 돈으로 학용품도 사고 동생이랑 잘 먹고 있어? 보육원에서 종종 오는 짧은 편지와 엽서는 제게 유일한 위안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서울 생활을 버티는 동안 점점 더 다양한 자격증에도 도전했습니다. 야간 수업으로 한식조리 자격증도 땄고 주말이면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워드 프로세서 자격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이는 언젠가는 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남매들과 함께 살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공사판에서 막이를 하다가 부상을 입기도 했고 어떤 날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서 잠시 졸다 역을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이 돈이면 미니의 학원비가 될 수 있다. 준수에게 겨울 코트를 사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시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 온몸을 던졌고 차가운 골목과 낯선 집들, 차비를 아끼려고 걸었던 밤길, 때로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번 돈이 얼마가 되든 가장 먼저 효원 보육원에 송금했고 남은 돈으로는 고시원 월세와 다가오는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고되고 때로는 모든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신념 덕분에 더욱 강해질 수 있었고 도시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저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희생과 자존심. 서울 생활이라는 것은 늘 빠듯하고 숨막히는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언제나 나보다 동생들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꿈을 매번 뒤로 미룬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겨울이면 두툼한 패딩 점퍼 하나쯤 누구나 갖기를 원하지만 저는 언제나 얇아진 옷을 다시 꼬매 입거나 값싼 헌옷 가게를 몇 번이고 뒤지곤 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 입학 준비물 등을 우선 챙기느라 제 자신을 위한 명색의 사치조차 용납할 수 없었죠. 청춘다운 자유나 여유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아가 동생들의 필요한 물건이나 먹거리를 챙겼고 오랜만에 보는 눈치 빠른 미니가 언니, 이 옷도 새로 사면 안 돼? 요즘 애들은 이런 스타일 많이 입어. 라고 조심스레 말할 때마다 저는 누나야,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래. 너가 더 잘 어울리겠네? 라며 옷을 양보했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단체로 놀러 갈 때도 저는 늘 뒤로 빠지게 됐습니다. 집안 사정이 있어요. 아르바이트가 있어서요. 또는 부탁받은 일이 있어서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제 안에서는 나도 저들처럼 한 번쯤 마음껏 어울리고 언제 어디든 떠나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쌓여갔으나 현실 앞에서는 침묵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세상이 때때로 희생을 어쩔 수 없음이나 눈치 없음으로 바라본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좀 더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 욕심도 없는 바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남을 돌보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 조금은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희생을 그만두고 이기적이 되면 또 쉽게 손가락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매의 목과 미래를 지키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단단히 살아냈습니다. 가끔 밤늦게 기숙사 좁은 방에서 홀로 한숨을 내쉴 때마다 나는 왜 이토록 힘든가? 늘 양보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도 새벽이 오면 다시 일어나 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일을 찾아 나가는 에너지로 바뀌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틴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인생의 로이라는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아무도 수고했다거나 너무 애썼다 라고 위로해주는 이 없는 찬바람 부는 이 방의 밤에도 저 자신의 존재를 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절실한 숙제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살면 병들고 무너질 거라 했지만 오히려 매일 상처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힘, 저는 속에서 손해진 자존심은 저만의 작은 훈장이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제 인생의 뿌리였습니다. 결성한 젊은 남편과의 운명적인 만남. 언젠가부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무덤덤한 길 위의 외로운 여행 같았습니다. 도시의 바쁜 틈바구니 속에서 저는 누군가를 만날 마음의 여유도 사랑에 빠질 기대도 접고 살아왔죠. 하지만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낯선 인연을 꺼내 보이곤 합니다. 그 무렵 저는 낮에는 구로의 봉제 공장에서 밤에는 작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다들 세상에 지쳐 각자의 아픔을 감췄지만 저처럼 어딘가 사연 있는 얼굴들은 서로를 쉽게 알아보곤 했습니다. 분식집은 대학가 골목 안쪽의 자리에 주로 학생이나 공장 근로자들이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하얗게 팔을 걷어붙인 채 설거지와 떡볶이 냄비를 번갈아 돌리는데 낯익지 않은 손님이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왔습니다. 멀끔히 정장을 입고 웃음이 따뜻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동네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손님이었죠. 그는 소탈하게 김밥을 시켜놓고 가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뜨겁던 날 찬물 한 컵을 내밀자 그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힘드실 텐데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그는 단순히 음식을 사 먹기 위해 들어온 손님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퇴근 시간 언저리 손님이 빠지고 한가해진 가게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김경민이라며 맞은편 골목에 있는 작은 가죽 공장의 사장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저는 사적인 대화를 멀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민 씨는 저의 남루한 유니폼, 손의 상처, 무거운 표정에 동정이 아닌 존중을 담아 말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참 많네요. 그만큼 열심히 사시나 봐요. 저희 아버지도 늘 고생하셨거든요. 그의 진솔한 눈빛에 저는 어느새 내 고단한 하루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가게에 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점차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해고당한 날은 경민 씨가 편의점에서 우유와 빵을 사와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요. 힘내요. 하며 건넨 간식에 잠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사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짓고 쉴 틈 없이 일한 덕에 형제들은 모두 검소하게 자라야 했노라고. 그래서인지 저처럼 가족을 위해 시루 그가 공장에 들러 우리도 사람 한 명 쓰고 싶은데 혹시 조립일 해보실 수 있나요? 라며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분식집 일가 병행해 그의 아버지 가죽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인연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민 씨와 대화하면 할수록 그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종종 퇴근 후 누나 초코우유 한 잔 어때요? 라며 서툴게 농담하는 그의 모습에 어느새 저도 마음 한켠이 편안해짐을 자주 느끼곤 했습니다. 때로는 동생들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저의 오랜 고생을 애써 웃으며 넘기려 하면 힘내라, 언젠간 세상이 너 편이 될 거야 라고 조용히 다독이기도 했죠. 이런 만남이 전환점을 맞은 건 어느 늦여름 장마가 시작된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가게 마감 후 우산도 없이 달려나온 저를 괜찮다며 자기 우산을 내주고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웃는 그의 모습이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 후 그는 부모님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어머니는 가정이 없는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만남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경민 씨는 당신이 얼마나 꿋꿋하게 남매들을 지키는지, 게다가 그 성실함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값지다 라며 진심으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힘만으로 버티던 제 삶에 경민 씨의 믿음과 따뜻함이 들어오자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오랫동안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관계를 깊이 엮지 못했던 제 자신이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은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숱한 설득 끝에 그의 부모님도 제 진심과 노력을 인정해 주셨고 경민 씨와 저는 혼인잔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의 온기와 눈물을 참으며 끝까지 미소를 보내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돌이켜보면 경민 씨와의 만남은 오랜 가난과 외로움에 지친 제 삶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로와 지지를 경험한 더할 나위 없는 운명적인 선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진심 어린 신뢰로 내 삶을 받아들여준다는 사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제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의 적응 과정, 경민 씨와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 친척 모임조차 가져본 적 없는 저에게 집안 행사라는 것은 그저 멀게만 느껴졌고 시댁의 식구들은 서로 진한 연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기대만큼이나 두려움도 컸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 강순옥 씨는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수는 적었지만 자주 주방에서 제 손놀림이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반면 시아버지 김정식 씨는 늘 인자하게 미소를 짓고 아가 힘든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편해 라며 다정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결혼 첫날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은 바로 다르면서도 낯선 식사 문화와 일상의 리듬이었습니다. 친정에선 혼자 먹는 식사를 더 익숙하게 생각했던 저였기에 늘 가족들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점은 처음엔 어색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식사 준비 역시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밥솥에 쌀을 안치고 국을 끓이며 나란히 서서 이모작 빠른 손길로 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씀 없이 저의 거동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지켜보셨죠. 첫 주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설거지물이 미지근하다며 다시 하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김치에 속이 고르배지 않았다고 잔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또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부족한 며느리로 보이면 안 되는데 라는 조바심이 내 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적응의 시작은 이런 반복되는 실수와 실망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루는 된장국이 너무 짜게 되어 시어머니께서 아가는 아직 경상도 입맛이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짜게 안 먹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다음에는 국을 더 연하게 끓여볼게요, 어머니 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대화 하나하나가 사실 저에겐 작고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점차 가족의 식습관과 좋아하는 반찬, 특이한 제스처 등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어린 시누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중학생인 둘째 은서와 초등학생 막내인 유리는 처음엔 저를 경계했고 사소한 장난도 곧잘 저에게로 향하곤 했습니다. 언니, 이 반찬 왜 이렇게 안 익었어요? 엄마는 김치찌개에 이런 재료 안 넣어요. 식사 중 나오던 투정과 뒤에서 속닥거림은 저를 당황스럽고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은서가 숙제를 하며 곁에 다가와 언니 영어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 곁에 앉아 영어 오랜만에 교과서를 넘기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함께 숙제를 봐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만의 비밀 이야기도 쌓이고 그날부터 은서는 도시락 반찬을 같이 고민하거나 학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막내 유리는 아기자기한 수제 머리핀을 좋아해 주말마다 함께 재료를 고르고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머리핀을 만들던 어느 날 유리가 웃으며 언니, 나중에 내 머리 곱게 묶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그래,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나도 이 집의 가족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작은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는 늘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아가, 세상에 힘든 일이 많아도 우리 집은 네가 힘을 빼고 기댈 만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시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가끔은 시아버지와 허심탄회한 대화도 하며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장에서 반값 치킨을 샀다가 우리 집은 건강을 생각해서 치킨 잘 안 먹어. 다음부터는 어머니한테 상의해서 사. 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집안 대청소 날에는 여기는 걸레질을 오른손으로만 해야 깔끔해. 라는 시어머니만의 고집도 종종 나타났죠. 이런 지도는 때로 힘들었지만 동시에 이 집의 규칙은 이런 거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손님이 오거나 큰집 어른 생신잔치, 제사 등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처음 겪는 긴장감에 몸이 굳었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상을 차릴 때 시어머니가 아가는 물잔을 이렇게 놓고 수저는 반듯하게 꽃도 식탁 중앙에 두는 게 우리 집 방식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작은 서툴고 허둥댔지만 반복이 쌓이며 조금씩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명절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댁 친척들이 북적이고 식사 준비와 설거지, 아이 돌보기, 손님 접대까지 꼬박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손이 트고 물집이 잡힐 정도로 설거지와 물의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슬그머니 연고를 건네며 고생한다 아가, 네가 있어서 이 집이 든든해 하며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고단함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경민 씨는 언제나 저의 가장 든든한 라고 속삭이기도 했고 사소한 실수로 눈치 보던 날엔 괜찮아, 나도 엄마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라며 농을 던져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새벽마다 공장 출근을 앞두고 바삐 움직일 때 그는 제게 커피 한 장을 건네며 오늘도 힘내, 다 잘할 수 있잖아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관심과 작은 배려들이 내성적이었던 제 자신감에 점차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며 가족들은 저를 조금씩 진짜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일어나지 못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 살림을 도맡아가며 가족 모두에게 죽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챙겼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아가, 오늘은 네가 이 집 기둥이었다 며 칭찬해 주시자 저는 작은 성취감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감정이 점점 진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투명인간처럼 느꼈던 제가 가족들의 추억 속에 조금씩 파고들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친구들에게 우리 집에는 요리 잘하는 언니가 있다 며 자랑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가끔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 집안에 네가 들어온 게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도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타인의 시선과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온 제 과거가 새로운 가족 속에서 더 의미 있던 것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이자 가족의 한 사람이다. 나는 소속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여전히 서운하고 외롭고 답답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는 가족의 흐름에 맞춰야 하는 날이 많았고 참는 시간이 길어질 땐 나는 어디까지 이 집에 녹아들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울고 웃고 싸우고 풀고를 반복하며 한 울타리에서 진짜 우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살며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제 우리 집에 네 자리도 생겼구나. 앞으로는 네가 이 집 딸이라는 걸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던 순간 저는 지난 세월 힘들고 모진 시간을 다 보상받는 듯한 기분에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온전히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감사와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소한 일상과 반복된 시행착오,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들이 모여 저는 새로운 가족 속에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언니 혹은 딸은 아닐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가족의 식탁에서
소소한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며 이제 드디어 나만의 또 다른 집이 생겼다며 진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풍파와 예기치 못한 시련, 새로운 가족에게 점차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왔다. 평온하게만 느껴졌던 가정에 갑작스런 어둠이 들이웠다. 그것은 모든 가족이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큰 파도였다. 어느 늦가을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몸이 무거워 보이셨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안방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시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셨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련이 했으나 점차 말이 느려지고 한쪽 팔다리가 축 늘어졌다. 즉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진단은 중풍, 뇌졸중이었다. 의료진은 지금부터는 오랫동안 누워서 간병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시어머니와 남편 경민 씨 그리고 저는 깊은 슬픔과 불안에 휩싸였다. 시아버지는 그 후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해지셨다. 눈빛은 또렷했지만 말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웠고 작은 손동작마저 전 같지 않았다. 모든 식사, 세수, 화장실, 옷 갈아입기, 잠자리 돌봄까지 온전히 가족이 책임져야 했다. 경민 씨는 공장일로 바빴고 시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오래 돌보시기 힘드셨다. 결국 며느리인 제가 자연스럽게 시아버지의 주된 간병인이 됐다. 처음엔 자신감도 없었고 두려운 마음도 컸다. 환자의 온몸을 닦아드리는 일, 미임을 만들어 수저로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배설물을 정리해야 하는 일까지 모두 생소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트와 옷을 갈아입히고 등과 다리를 문지르며 욕창을 막기 위해 애썼다. 물집이 잡힌 손을 감추며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시아버지는 흐릿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답해주시곤 했다. 밤에는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로 잠에서 자주 깨고 연달아 부르는 소리에 달려가 물을 떠다 드렸으며 씻어드렸다. 첫 몇 달간은 상처가 더해져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다. 남편도 처음엔 몸과 마음 다해 도우려 했지만 회사 경영을 도맡다 보니 집안일에는 자주 참여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간병의 무게는 점점 한 사람, 내가 주된 주체로 굳어져 갔다. 여러 날 밤낮이 뒤섞이고 고된 육체적 노동에 몸이 점차 쇠약해졌다.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할까? 이 집 며느리로 사는 것, 나 하나만의 희생일까? 하고 자문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손을 꼭 잡으며 힘겹게 미소 지으실 때면 한순간 모든 서운함과 아픔이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나와는 달리 가족의 내면에서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시어머니와 막내 시누이 그리고 사돈 쪽 친척들은 내 간병 방식과 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드러냈다. 다른 집은 며느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재산 덕분에 그런 거라고 말해 라거나 네가 이렇게 아버님 모시는데 한몫하려는 거 아니냐는 등 근거 없는 의심과 수군거림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정성껏 돌봐도 누군가는 감사보다는 또 다른 오해를 더 씌웠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네가 너무 집안일 다 책임지면 내가 한심해 보이잖아. 어느 정도 눈치껏 해. 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했고 막내 시누이는 언니가 우리 집안 실세 다 됐다며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를 질투를 해댔다. 익숙하지 않은 눈빛과 말들이 쌓여갈수록 나 역시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간병 기간은 짧지 않았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 순간 고비와 피로가 끊이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나 스스로에 대한 의미도 계속 흔들렸다. 남편은 늘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수 없었을 거야 라며 위로하고 회사가 바쁜 틈에도 최대한 집안일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힘들어지는 몸과 마음, 주변의 오해와 편견은 내 자신을 점점 소모시키고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이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가 언제나 외부인이었던 현실이었다. 집안 어른들이 모이면 나는 항상 한 발짝 밖에서 바라보고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서는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했다. 누가 아버님 간병의 실수를 지적하면 처음엔 미안함이 컸으나 나중에는 억울함과 외로움이 더 커졌다. 매해 명절이나 집안의 가족 행사가 다가오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혹시 이번에도 갈까라는 불안감이었다. 특히 시누이와 사돈 쪽 친척들은 내 고향이나 학벌, 성장 배경에 대해 은근히 깔보는 태도를 보였다. 차별적인 시선, 소문, 그리고 때론 대놓고 내게 들려오는 불평 역시 내 몫이었다. 그럼에도 내 곁엔 항상 남편이 있었다. 경민 씨는 퇴근 후 집에 오면 말을 아끼면서도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같이 시아버지 침대를 돌보고 한밤중에 병원에 같이 달려가고 내가 눈물을 보이면 조용히 옆에서 어깨를 내주었다. 그 순간들만이 내 마음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내적인 고독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는 동안 나 자신도 많이 변했다. 전에는 가족 모두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애썼지만 점점 웃음이 적어지고 가족 행사에서도 말수가 줄었다. 가슴 한편엔 항상 알 수 없는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집에 어울리는 존재인가라는 물음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시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 6년간의 긴 병상 생활에 지쳐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맞이하셨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맏며느리로서 마지막까지 아버님 곁을 지켰지만 한편으론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덮쳐왔다. 가족들은 형식적인 위로와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내 마음속의 상처와 무게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별세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그간 시아버지의 감정 때문에 묶여있던 집안의 갈등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 경제적인 문제, 유산, 그리고 집안의 역할 분담 등으로 심한 말다툼과 오해가 끊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이제 집안의 부담이 되었다고 느끼는 듯 말투에 냉담함이 가득해졌다. 시누이들도 앞에선 웃지만 뒤에서는 더 이상 친근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내 자리는 점점 좁아졌고 집안에 점점 머무는 시간이 불편해졌다. 이제는 모든 게 변했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수년간 한 집안의 큰 어른을 헌신적으로 모셨던 며느리였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엔 실망과 상처가 쌓여 있었다. 남편 경민 씨만이 여전히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었고 때로는 이 집에서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도 돼.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 정체성, 내 행복,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삶과 감정이 얼마나 희생되었는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소중했지만 때로는 무거운 사슬이 되어 나를 옥죄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앞으로는 나와 우리 딸, 그리고 내 진짜 가족을 위해 내 행복을 한 번쯤 먼저 생각해 볼 거야. 이렇게 시련과 아픔은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사이 침묵으로 얼룩졌던 가족의 저녁 식탁, 오해와 무관심이 뒤섞였던 오래된 거실. 그 안에서 나는 또 다른 희망을 키우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진짜 내 마음은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가족 안의 파도와 불시의 어둠을 견디며 나는 비로소 진짜 나로서 일어서기 위한
용기를 품었다. 점점 깊어지는 가족 간의 균열. 시아버님의 병간호와 별세라는 긴 시련기. 우리 가족의 일상은 이전과는 달리 한층 더 무겁고 미묘하게 변화했다. 피할 수 없는 이별 후 남겨진 슬픔과 피로, 오랜 간병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감정에 예상보다 더 날카로운 금을 냈다. 나는 오랜 세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시댁을 돌봤기에 이제는 그 가족 속에서 진짜 자신이 어디까지 들어갔고 또 어디에서 밀려나고 있는지 혼란과 허전함, 때로는 분노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상호 배려와 위로로 버텼던 시집살이가 이제는 말없는 불편함과 알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가족의 저녁 식탁은 예전처럼 웃음과 대화로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색한 침묵이 길어졌다. 사소한 말 실수에도 서로 시선을 피하거나 좀 더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해하곤 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진 이는 시어머니였다. 한때는 내 모든 고생을 안타까워하며 아가, 힘들지?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나는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고 말하던 분이 이제는 내 사소한 행동조차 시선으로 점검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왜 이런 건 샀어? 원래 우리 집엔 이런 거 안 먹는데? 라며 무심한 듯 툭 내뱉곤 했다. 예전엔 웃으며 넘길 수 있던 잔소리였지만 내 안에는 이미 그래,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니까 라는 작고 차가운 생각이 한 겹씩 쌓여갔다. 특히 곁에서 함께 지냈던 막내 시누이의 태도도 점차 변했다. 시아버지 생전엔 집안일을 도우며 내게 잠시나마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 우리 집 일에 너무 앞장서지 마. 엄마가 요즘 많이 불편해하셔. 라며 빙 둘러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다. 가끔은 내가 혹시라도 집안 재산이나 중요한 결정을 영향력 있게 만들까 우려하는 듯한 쉽게 설명 안 되는 불신도 엿보였다. 사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일상과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가족 행사에서 내 의견이 점점 적게 반영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 농담에 아무도 크게 웃지 않을 때, 심지어 집안 청소나 요리를 열심히 해도 누구를 위한 친절이냐 라는 뒷말이 포착될 때마다 나는 점차 내 존재가 애써 환영받아야만 하는 손님처럼 느껴졌다. 남편 경민 씨는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며 내게 괜찮아, 우리 좀 더 자주 밖에서 딸이랑 셋이 식사도 하고 바람도 쐬자며 밝은 척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 내에서 그 역시 어느 한쪽의 편에 서야 하는 곤란하고 피곤한 위치에 몰리는 듯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분위기. 경민 씨가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듯 느껴질 때마다 나와 남편 사이에도 낯선 침묵의 벽이 생겼다. 내 딸 소라도 아직 어려 철저히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표정이 자주 어둡고 가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자기 탓인 듯 엄마 나 때문에 속상해? 라고 묻곤 했다. 나는 아니야, 우리 소라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라고 다독였지만 내면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저항할 힘마저 서서히 고갈되는 느낌만 커졌다. 이런 관계의 금은 얇고 투명하게 커지다. 어느 순간 작지 않은 사건을 계기로 돌이킬 수 없는 깊이로 확장됐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의 가족 모임. 시어머니는 중요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나와 소라를 창고에 머물게 했다. 집안 어른들 계신데 시골 냄새 나서 민망하니까 잠깐만 들어가 있자는 핑계였다. 나는 그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이 집 가족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추고픈 결핍 혹은 부끄러움일 뿐임을 실감했다. 그 장면이 마음을 핥히고 소라가 엄마 우리 왜 여기 있어야 해?
라고 괜히 장난치던 조용한 물음에 가슴이 저려왔다. 또 다른 날은 유산 및 가족재정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을 때였다. 나는 그간의 간병과 희생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아버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지만 각자 지금까지의 노고도 서로 배려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그런데 갑작스레 막내 시누이가 언니는 친정에서도 못 받은 사랑을 여기 와서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니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와서 덤 얻는 이런 건 우리끼리 결정하게 그냥 맡기세요 라고 냉랭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박 없이 그래 각자 처지도 좀 생각하고 언니도 그만 신경 쓰라 이어 마무리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더는 그 어떠한 신뢰와 인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했다. 손님이 오거나 집안의 외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는 뒤로 물러났고 설거지와 청소, 취사와 같은 굳은 일은 당연히 내 몫이 되었다. 하지만 누가 식탁에 앉거나 대화의 중심에 서면 나는 들으려고만 해 말하지 말고 나는 압력을 눈빛으로 느꼈다. 애용하던 그릇이 깨진 날 시어머니는 시집 온 뒤로 우리 집이 뭔가 어수선해졌다고 툭 내뱉었고 그런 날이면 내 하루 내내 머릿속이 환하게 어두워졌다. 가장 속상한 건 내가 최선을 다해도 오해와 무관심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빈털터리 감각이었다. 친구 하나 없는 타지 생활에서 마음 터놓을 곳이라곤 남편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내 상처를 다 받아줄 수 없어 보였다. 경미 씨는 회사 일이 점점 많아졌고 집에선 가족끼리의 긴장을 중재하다 지쳐 나와 시댁 사이에서 어정쩡해졌으며 결국 우리 조금만 참자. 언젠가 이 상황도 변하겠지. 나는 무력한 위로만 남기고 말았다. 나와 가족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명절이나 명사 기념일, 가족 모임 때마다 나와 소라는 주방 한켠이나 방문해서 손님들만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챙기고 막상 식사를 하거나 단체 사진을 찍을 때는 자연스럽게 빠졌다. 가족 구성원들은 점점 내게 용무적인 것 외에는 말을 걸지 않았고 내 웃음소리, 내 기침, 내 자잘한 생활 패턴에 부정적 의견을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조차 이 집에서 낡아서 버려진 물건처럼 변해간다는 기분에 시달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방에 홀로 남게 된 시간이 길어졌다. 소라는 내 품에서 잠들 때마다 앞으로 엄마랑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묻곤 했다. 나는 그럼 우리 둘이, 아니 셋이 언제나 행복해야지 라고 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점점 덜 힘차지고 눈물로 베개를 적셔야 하는 밤의 시간이 반복됐다. 또한 내 희생과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 나를 내칠 수도 있다는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는 아이에게도 상처가 됐다. 소라는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엄마랑 어디에 사니? 라고 묻자 대답을 망설였고 집에 오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우리 그냥 멀리 이사 가면 안 돼? 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소라 한편 내가 점차 감정적으로 삭막해지고 가족들과 대화가 줄어들수록 오해와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내 행동 하나에도 또 언니가 우리 가정 분위기를 흐린다. 아무래도 이 집의 평화에는 안 맞는 것 같다. 는식의 뒷말이 계속 돌았다. 어떤 때는 가족 행사 전날 내가 일부러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소문이 시댁 내에서 나돌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면 이게 내 운명의 한계인가 하고 스스로를 원망했다. 이런 반복 속에서 온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다. 더 이상 살아가며 기대할 것이 없는 주변으로 밀려난 존재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외롭고 미약한 한 사람으로 남아 사실상 정서적 별거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긴밤 침대 위에서 소라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더는 내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에 매이지 않겠다. 나의 지난 노력과 상처를 위로하는 더 나은 삶과
진정한 가족을 찾아 나서겠다. 그 결심은 나를 점차 변화시켰고 소라에게도 우리 삶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야 라고 우겨넣듯 미소를 보여주게 했다. 이렇듯 가족이라는 이름의 틀 아래에서 점점 금이 가고 깨지고 다시 일상이 봉합되는 듯 보이더라도 나는 이제 내 존재와 행복의 가치를 점점 다시 찾아나가는 길 위에 서게 되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족과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깊은 상처 위에서 또 다른 희망을 준비하는 내적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극한의 갈등과 떠나기로 한 결심, 모든 가족의 관계가 근열되고 오랜 시간 쌓여온 상처와 오해가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시작한 어느 날, 나는 비로소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나 자신을 끝없이 희생하며 버티던 나날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아버님의 별세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차갑고 건조해졌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함이 흐르는 듯 보였지만 한번 정적에 휩싸인 식탁 위에서는 감정 없이 오가는 대화마저 날카롭게 쪼개졌다. 시어머니는 내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시누이들과의 대화는 필요할 때만 의무적으로 이어지는 메아리였다. 집안의 분위기는 가끔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구설이가 남아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재산 처리 등의 자연스럽게 나는 대화와 결정에서 배제되었고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들, 예를 들면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 등은 당연하게 내 몫이 되었다. 한때는 우리 집 딸 같다던 시어머니는 조금만 실수해도 아가, 넌 여전히 집안 기풍이랑 어긋나는 것 같아. 윗사람 앞에서는 행동을 좀 더 조심해줬으면 좋겠구나 라고 차가운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한없이 위축됐다. 며느리가 아닌 언제든 내쳐질 수 있는 타인 같은 느낌. 딸 소라가 엄마, 왜 오늘도 우리가 방에만 있어? 라고 물으면 나는 웃으며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지켜야 할 게 많으니까 라고 애써 대답했으나 내면에는 다시는 치유되지 않을 외로움이 쌓여만 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노골적인 냉대는 어느 순간부터 행동 하나하나로 확대됐다. 대가족이 모인 날 손님 앞에서 대놓고 아가가 우리 집을 부산스럽게 한다 며 내 존재를 불편해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소라에게조차 네 엄마가 한 건 원래 우리 방식대로 한 게 아니라서 그래. 너도 앞으로는 할머니 말 잘 듣는 게 좋겠다 고 일러주었다. 소라는 점점 더 집안에서 움츠러들었고 나는 나를 닮은 아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몇 번을 속으로 참아야 한다,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결심을 새로 했으나 마음 안에서는 이미 푸석푸석한 모래알처럼 용기가 부서지고 있었다. 갈등이 정점에 달한 사건은 사소한 일상에서 터져나왔다. 어느 날 시댁의 친척들이 찾아와 집이 북적인 저녁이었다. 소라와 나는 평소처럼 식사 준비와 뒷정리를 도맡았고 모두가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 우리 둘은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친척 어른이 아니 애엄마는 안 나오나?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이 집 식구가 아니라서 손님상에는 안 잡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소라가 순간 우울한 표정으로 내 무릎을 잡았고 그 손에서 떨림이 전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존재가 이방임을은 극명하게 인식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싶은 충동과 모든 것을 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가 서로 뒤엉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그동안 누적된 조용한 모욕, 침묵 속의 냉소적인 응시, 직접적으로 나를 배제하는 언행이 걷잡을 수 없이 내 의지를 무너뜨렸다. 남편 경민 씨는 이런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처음엔 잠깐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바뀌실 거고 시누이들도 언젠가는 네 진심을 알아줄 거야. 라며 내게 인내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의 말마저도 점차 설득력을 잃었다. 경민 씨 역시 점점 집안의 차가운 분위기와 상충하는 두 역할, 아들, 남편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채 외로운 분투를 이어갔다. 가끔은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겁이 났다. 당신까지 지치면 우리 소라는 누가 지켜줄까? 난 생각에 조용히 울음을 삼킬 뿐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온 날, 소라가 감기에 걸려 아프기 시작했다. 소라가 밤새 열이 나고 기침을 반복해 나는 밤을 꼬박 새워 아이를 간호했다. 아침까지 가라앉지 않은 열에 걱정이 밀려 경찰에 가까운 병원에 다녀왔고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아픈 애 데리고 나가면 다른 사람 감기 옮는다. 앞으로 소라 때문에 집에 큰 문제가 생기면 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질타했다. 시누이들도 언니가 우리 집에 계속 있으면 분위기만 더 힘들어진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나는 그제야 이제 더는 참을 이유도 참을 여력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날 밤 조용히 남편과 마주 앉아 처음으로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경민 씨, 이 집에서 나와 소라의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딸에게 더는 이런 수치와 외로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이제 떠나고 싶어요. 경민 씨는 긴 침묵 끝에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미안해. 네가 곁에 있어서 내가 버텼어. 그래도 네 결정을 존중할게.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 다음 날 나는 한밤중에 조심스럽게 소라가 짐을 꾸렸다. 가방엔 딸의 옷, 내 작업복 2벌, 몇 장의 가족사진, 한 줌의 희망만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방을 둘러보았다. 작은 창문에 내렸던 노을빛, 밤마다 귀 기울이던 늦은 숨결, 사랑과 슬픔이 뒤섞였던 거의 모든 기억이 그 방 안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아침 일찍 집을 떠나기 전 소라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젠 우리 어디에 살아요?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답했다. 이젠 엄마랑 소라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무엇보다 널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곳,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 거야. 집을 나와 처음 찾아간 곳은 오래된 원룸이었다. 낡았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구한 새 둥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의지와 손끝으로 만들어가는 공간이었다. 이불을 펴고 조용히 주방을 정리하며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두려움과 초조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소라는 엄마, 우리 집은 창문이 작아도 따뜻하네? 라며 환하게 웃었다. 남편 경민 씨는 몇 차례 우리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으며 처음부터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이젠 너와 소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볼게. 라며 진실된 눈빛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가족이란 단지 혈연이나 전통만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스스로의 선택과 용기로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시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몇 차례 연락이 왔다. 때론 사과처럼 들리는 메시지, 때론 아직도 남아있는 오해와 서운함 섞인 전화가 오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충분히 멀어진 뒤였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이유도 과거를 되돌리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새로운 삶의 첫걸음은 늘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작은 슈퍼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며 소라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에 가기도 했다. 때로는 피곤해 눈이 풀리다시피 아이 도시락을 만들지만 딸이 엄마, 내가 엄마 도와줄게 라고 말할 때마다 이 결심이 옳았음을 확인받았다.
자립을 꿈꾸며 맞이하는 매일매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루하루 생활비를 계산하고 집세를 아끼기 위해 작은 희생을 반복했다. 때로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딸과 함께 작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소라야, 우리 힘들어도 서로 꼭 안아주면서 지내자. 라는 말에 딸이 활짝 웃으며 엄마, 나랑 있으면 엄마도 행복하죠? 라고 되묻는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진심을 담아 그래, 엄마는 네가 있어 용기가 나.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별의 슬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가끔은 꿈처럼 내 마음에 떠오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잘한 결정인지 혹은 조금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지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인다. 네가 견딘 시간만큼 이제는 너 자신과 내 딸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누구보다 끝까지 가족이기 위해 애썼으니 이제는 내 삶을 사랑하라고. 매일의 바쁜 일상과 소소한 기쁨 속에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일어선다. 소라의 웃음소리, 저녁밥 냄새, 작은 행복들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언젠가 이 길 끝에서 내가 새롭게 만든 우리 가족만의 온기와 희망으로 가득한 집을 바라보며 후회 없는 선택이었음을 진심으로 마주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 뜻밖의 남매 상봉. 혼자 아이를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뒤 나는 매일 견디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배워가며 지냈다. 몸은 힘들고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다행히 소라가 곁에 있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곤 했다. 하지만 가끔 주방에 홀로 있을 때나 밤늦게 환하게 켜진 불빛 아래 세탁물을 개다 보면 어린 시절 기억과 함께 사라진 남동생 준수와 여동생 민이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아이들은 나의 전부였고 보육원 시절부터 모든 희망과 책임을 갖고 살아온 삶이 하나의 과거로만 남아있는 것이 늘 아프게 다가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자주 혹시 언젠가 우리 남매가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준수와 민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와 같은 생각에 젖어들었다. 연락 단절, 알고 지내던 보육원 친구들과의 인연도 대부분 끊어졌다. 가난과 어둠, 그리고 책임감으로 덮인 지난 세월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는 조용한 믿음이 남아 있었다. 그런 어느 겨울,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다. 나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 동네의 24시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늦은 밤 손님이 드문 시간, 카운터 뒤에서 계산과 청소를 번갈아 가던 나는 문득 현관에서 들어오는 구두 소리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들렸다. 아늑한 조명 아래 두터운 검은 외투를 입은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매장 안을 둘러보며 들어섰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 순간 그녀와 내 눈길이 마주쳤다. 분명 서늘한 겨울 공기 속이었으나 그녀의 눈은 어쩐지 내 오래된 기억을 흔드는 듯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녀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언니 맞아요? 민희 언니 기억 안 나? 그 목소리, 그리고 의외로 또렷하게 남아있던 사투리. 나는 아찔할 만큼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 재회의 순간.
나는 카운터 말해주었다. 언니, 나 어릴 땐 많이 원망했어.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야 했을까? 왜 우리 셋이 다 흩어졌을까? 하지만 언니가 보육원에 꾸준히 돈을 보내주고 항상 편지로 꼭 행복해라고 했던 그 말 하나로 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민희는 이미 훌쩍 자라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가 돼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늦게 도착한 또 다른 남자, 바로 내 남동생 준수가 나타났다. 듬직한 어깨와 밝은 표정, 어릴 적과는 달리 자신감이 넘쳤다. 누나, 나도 왔어. 드디어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실히 일해 지금은 기술자로 일하는 남자가 되었다고 했다. 준수 역시 누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처와 함께 살아온 지난 날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버텨왔다고 고백했다. 그날 24시간 편의점이 밤새도록 가족의 눈물과 웃음, 옛 추억으로 가득 찼다. 세 남매는 마치 옛날처럼 서로 등을 두드리고 손을 잡고 서로 자라온 상처와 아픔, 그리고 지나간 오해를 다 풀어내는 긴 밤을 보냈다. 민희는 사실 언니 연락처를 찾으려고 몇 년 동안 찾고 또 찾았어. 언니가 보낸 우편번호, 옛날 보육원 주소, 그리고 인터넷에 헤매다가 결국 이 동네에 있다는 걸 들었어. 라며 울먹거렸다. 준수 역시 다들 각자 사느라 애썼지만 항상 우리 셋만의 어떤 인연은 놓칠 수 없었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려고 그 힘든 날들을 버텼나 봐. 라고 털어놓았다. 그날 이후 남매들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각자가 이뤄낸 성취도 크고 스스로 책임지며 자립하여 세상의 편견에 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다. 특히 민희는 언니가 보내준 그 작은 돈 한 푼 한 푼이 날 대학으로 이끌었어. 병원에서 야간 실습을 할 때마다 환자를 돌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는 순간마다 언니라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어.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놀라움과 함께 뿌듯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너희를 더 빨리 찾아 나서지 못한 것, 어릴 적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한 것, 그래서 악착같이 혼자 버티고만 살았던 것. 지금 와서야 그 모든 후회가 다 밀려와 있었기에 사는 재미도 희망도 배웠어. 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 후 우리는 중요한 기념일과 명절마다 셋이 꼭 만나기로 약속했다. 각자의 직장과 삶이 바쁘더라도 누나 집에서 저녁 먹고 싶은 날, 준수 집에서 바비큐 파티하는 날, 그리고 미니가 일 끝나고 가져오는 케이크가 있는 날이면 서로 시간을 쪼개 웃고 떠들었다. 소라도 이모와 삼촌을 따르며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구나 라는 말을 부드럽게 내뱉었다. 함께 살아가는 과정은 때로 여전히 서툴고 낯설기도 했다. 너무 오랜 시간 따로 떨어져 살아온 탓에 서로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한 번씩은 과거의 상처 이야기에서 눈물이 터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익힌 어른들이었기에 조심스럽게 배려하고 도와주며 다시 가족이라는 큰 나무를 심는 기분으로 삶을 이어갔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오랜만에 남매 셋이 함께 옛날 동네로 나들이 갔을 때였다. 버려진 보육원 건물,
골목 구석에 아직 남아있던 나무 벤치, 그리고 어릴 적 즐겨 뛰놀던 조그만 공원. 그곳을 돌며 우리는 과거를 조용히 추억했다. 준수는 벤치 위에 누워있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고, 민희는 지금은 의사로 엄마와 언니, 그리고 오빠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갈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한 다짐과 희망을 들려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차 더 단단해졌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외로운 엄마가 아니었다. 소라도 사랑하는 이모와 삼촌 덕분에 자연스럽게 넓어진 가족의 품을 만끽했다. 늘 진짜 가족의 온기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던 내 마음도 남매들과 함께 밥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의 아이를 안아주는 순간마다 마침내 따뜻하게 채워졌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더욱 자주, 더 솔직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다. 민희는 장기적인 해외 봉사를 준비하며 언니와 오빠가 이 땅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곁에서 도울 거야. 라고 말했고, 준수는 우리 셋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요즘 더 실감해. 라고 덧붙였다. 때로는 남남보다 더 허전하고 아프게 느껴지던 남매의 인연이 오랜 세월 끝에 다시 연결되어 준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나 역시 준수와 민희가 이루고 있는 삶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존재. 남매와 나는 더 이상 아픔이나 헤어짐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가정과 미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칭찬과 미소를 위해 진짜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지키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이야. 라는 민희의 말처럼 다시 연결된 가족이라는 튼튼한 끈을 품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용기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최후의 갈등과 진실의 드러남. 오랜 세월 쌓여온 응어리와 침묵, 수많은 오해와 애써 참아온 상처는 결국 어느 순간 끝을 맞았다. 남매들과의 극적인 재회로 상처받은 내 마음에 온기가 스며들 때쯤 시댁에서는 마지막 갈등의 불씨가 거센 불길로 타올랐다. 한때는 나를 며느리 그 이상 친딸처럼 감쌌던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이미 메울 수 없는 강이 생겨 있었다. 시누이들은 나의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도 돈과 유산, 명예, 집안의 평판 같은 실질적 문제 앞에서는 끝내 경계심과 경쟁의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민희와 준수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나타나 서로 끈끈하게 지내는 모습을 시댁에서 목격한 이후 그들의 불편과 경계, 질투가 더욱 분명해졌다. 갈등의 시작, 시댁의 불신과 차별. 어느 날 시어머니는 불쑥 내 앞에 서서 말했다. 내 친정 식구들처럼 보육원에서 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가족 이미지에도 흠이 가는 거 알지? 이젠 조용히 내 가정만 챙기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말은 나뿐 아니라 내 남매 전체에 대한 또 한 번의 기시감을 주었다. 나는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 느꼈다. 이해심 많은 척 굴던 그녀의 본심을 그제야 깨달았다. 시누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중요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언니가 오면 괜히 어수선해진다. 소라랑 같이 어디 바람 쐬다가 늦게 오면 좋을 것 같다. 등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 어느 날은 아예 내게 이 집에 더 이상 정 붙이지 말고 오빠랑 따로 살면 어떻겠냐 는 소리까지 들었다. 유산 관련 법적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에서는
내가 그 집에 얹혀 살며 얻은 것만 충분하지. 더는 욕심부리지 말라는 듯한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마지막 시험 때 내 딸 소라와의 갈등. 그러던 어느 날 소라와 함께 집에 방문한 자리에서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소라가 부엌 식기장에서 컵을 하나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 시어머니는 단호하고 다루면 어떡해. 엄마 닮아서 주의가 없구나. 소라는 겁에 질려 울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딸 손을 부여잡고 죄송하다. 다음부턴 조심시키겠다. 며 연신 사과했지만 내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다. 비슷한 일은 여러 차례 반복됐다. 시누이들은 소라가 장난을 좀 심하게 쳤다 싶으면 곧바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똑바로 말씀드려. 엄마도 따라와라. 하며 나와 소라를 부엌 구석에 세워놓고는 했다. 언젠가 소라가 왜 우리는 친할머니 댁에만 가면 꼭 혼나야 돼? 라고 묻던 날 나는 제대로 대답조차 할 수 없었다. 어린 딸이 받은 상처는 고스란히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런 식의 노골적인 차별 앞에서 나 역시 점점 변해갔다. 이 집에서는 정말 더는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더욱 또렷해졌다. 진실의 드러남, 시댁의 민낯과 남편의 깨달음. 최종적인 갈등의 한복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어느 날 법적 유산 문제가 실제로 이슈가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내 목전에서 기여분이니 간병에 대한 대가니 하는 헛소리는 그만해. 정 필요하면 오빠 월급에서 떼서 받아가. 이 집 명의는 애초에 엄마 아버지 거고 너희는 집안 자체가 다 남이잖아. 라고 날 세웠다. 남편 경민은 오랜 침묵 끝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누가 아버지 대신 돌봤고 이 집에 가장 많이 신경 썼는지 진짜 몰라서 그래?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다들 각자 사는데도 바빴을 거야.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험악해져 있었다. 내 남매들까지 부르는 자리에서 시누이들은 그쪽 식구분들은 명절이나 제사에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건강도 안 좋은데 분위기 흐리지 않았으면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나 역시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다. 그저 남편과 우리 세 식구, 또 남매들과의 관계만이 내게 남겨진 전부였다. 과거의 상처와 진실, 그리고 화해의 시작. 마침내 모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나는 옅은 해방감과 동시에 큰 허무함을 느꼈다. 내 모든 청춘과 열정을 바쳐 한 가족이 되어보려 애썼으나 돌아온 것은 인정도, 감동도 아닌 차별과 장벽뿐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억지로 남의 가족되게 포기한 순간 내 마음속에 오래 누적됐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행복하게 살자. 내 어깨를 두드려줬다. 남편 경민도 조용히 내 곁에 와. 이제야 다 알게 됐어. 나도 네가 얼마나 바보같이 희생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 앞으로는 더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과 소라 인생 위에 당당하게 살아. 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는 내 생에 처음 비로소 진짜 내 편을 찾았다 느꼈다. 가족이라는 이름, 전통이나 외부의 평판, 어릴 적부터 트라우마 같던 남의 평가가 우리 삶을 구속할 필요가 없음을 늦게나마 배웠다. 더 이상 남의 며느리도 아니고 집안 대소사에 배제된 존재도 아니었다. 이제 나는 딸, 남편, 남매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떳떳한 주체가 되었다.
새로운 가족의 등장과 삶의 전환점. 진실이 드러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점차 연락을 줄였고 집안에 모여도 나와 소라 그리고 경미는 어느 한쪽 방에 조용히 내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 내 남매들이 모이면 이제 우리가 우리들만의 가족이야. 서로를 위해 사는 삶으로 충분해. 나는 확신이 싹 떴다. 소라는 예전보다 훨씬 명랑하게 변했다. 우리 이제 할머니 댁 안 가도 돼? 삼촌, 이모랑 밥 먹는 게 더 좋아. 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별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남편 경민 역시 집안에 얽힌 굴레에서 벗어난 뒤 놀랍도록 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을 꿈꿨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졌다. 매일매일이 이전과 다르게 소중하게 다가왔다. 준수와 미니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하며 근황을 주고받고 미래의 꿈도 나누게 되었다. 세 남매와 각 가족이 있는 바로 그 순간이 훨씬 튼튼한 울타리라는 걸 모두 체감했다. 마지막 싸움의 의미와 인생의 전환, 오랜 시간 누적된 대립과 싸움, 상실이 남긴 진실이란 결국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상처받고 위로하며 진실로 아끼는 관계만이 삶을 지탱해 준다는 것. 내 곁을 지키는 진짜 가족은 피와 명분이 아닌 마음과 선택이었다. 언젠가 소라가 말했다. 엄마, 우리 집은 작아도 따뜻해서 좋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삼키고 조용히 소라를 꼭 안았다. 경민이 내 어깨를 다독이고 미니와 준수가 따뜻한 시선을 보내던 그 저녁이 내 인생 가장 커다란 위로가 되어주었다. 마침내 나는 모든 싸움을 끝냈고 긴 진실의 밤을 통과한 뒤 비로소 내 인생의 아침을 맞이해 행복을 위해 곧고 멀리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했다. 근거를 털어내고 용기 있게 행복을 선택하다 집을 떠난 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옥죄었던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맨 후 나는 아주 다른 세계에 놓여 있는 듯한 혼란과 복잡한 안도감을 느꼈다. 단숨에 모든 미련과 원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긴 시간 내 마음을 물들였던 두려움, 상처, 그리고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낮은 자존감까지 천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아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재생의 시간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이 불안했다. 어떤 날은 시댁이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 소라가 잠든 밤에는 정말 이 선택이 옳았을까? 라는 후회와 불안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밤이 깊어지면 불을 끄고 이불 끝자락을 꼭 쥔 채 객관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려 했었다. 그러나 힘든 순간마다 내 안에 아주 약하지만 끈질긴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이제는 나와 소라를 위해 반드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한다. 집세가 싼 오래된 원룸에서의 새벽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자유로 다가왔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 마음껏 내 방식대로 차린 소박한 아침밥, 그리고 소라와 함께 나누는 단출한 식탁. 그 모든 건 비록 작고 가난했지만 나를 다시 살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 내가 용기를 내어 과거를 놓아버릴 수 있었던 까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남을 위해 살아온 나날, 그 안에는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사랑이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을 점차 자각했다. 나는 끊임없이 참았고 해명했고 남의 눈치를 보며 나를 숨겼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불안과 죄책감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 자신을 사랑해보겠노라 마음먹었다.
소라와의 하루하루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평일 이른 새벽, 슈퍼마켓에 출근하며 두유와 빵을 챙겨 딸의 도시락을 만들었다. 아이가 일어나면 함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는 길. 창문으로 빛이 들 때마다 엄마, 우리 집에 볕이 드니까 따뜻해요. 나는 소라의 맑은 목소리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회사에서 받은 작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치르고 남는 돈이 있으면 꽃 한 송이나 딸의 색연필을 샀다.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꼈다. 가끔은 과거의 상처와 불안, 쓰라린 기억이 불쑥 찾아오기도 했다. 받았던 무심한 말 한마디, 가족 모임에서 느꼈던 차가운 공기, 집안 기풍에 어울리지 않는다던 시어머니의 한숨, 어린 소라가 움츠러들던 순간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순간마다 나는 오늘의 작은 성취들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래도 나는 나왔다. 그래도 나는 변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의 온기와 삶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남편 경미 씨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미 씨는 어느덧 내 결정을 온전히 존중하고 무엇보다 소라와 내 삶을 응원해 주었다. 그는 종종 작은 반찬이나 간식을 들고 우리 원룸을 찾아왔고,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서 너무 다행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지금부터라도 함께 나아가 보자. 며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과거 그토록 갈라졌던 부부 사이 미지근했던 신뢰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우리 셋은 다시 가족 식탁에 앉아 비록 검소하지만 진심 어린 수프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새로운 유대를 쌓았다. 남매들과의 관계도 전과 달라졌다. 준수와 미니 역시 각자 삶에서 독립한 성인이 되어 어려운 순간마다 언니,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남만 챙겼다. 이번엔 언니도 언니 자신을 위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기대, 라며 내 편이 돼주었다. 새 남매는 명절마다 함께 모여 지난 시절을 회상했고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웃었다. 다만 그 웃음과 눈물 모두 억지로 꾸역꾸역 꾹 참고 살아냈던 세월에 대한 따스한 위로가 되었다. 소라에게도 이모와 삼촌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 이렇게 가족의 형태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시댁이라는 굳건한 전통 대신 우리 셋이, 아니 여섯이 이어가는 작은 혈연 공동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단단한 그물처럼 각자의 인생에 살면서도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가족.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가족이란 꼭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유산과 핏줄의 끝만이 아니며 내가 선택하고 골라 지켜내는 바로 그 소중한 울타리라는 것을. 한편 밖에서 바라보면 내 삶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조촐한 월세방, 분주한 아르바이트, 사치라고 넘는 검소한 생활. 그러나 내 속엔 전과는 다른 자존심, 그리고 나만이 진짜 내 사람들이라고 믿는 이들에 대한 작은 자부심이 커졌다. 이따금 소라가 엄마, 나중에 우리 조금만 부자 돼도 돼? 라고 물으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소라야, 엄마는 지금 내가 건강하게 커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처와 약점을 내려놓았다. 화해하지 않은 미움, 설명하지 못한 오해, 끝끝내 표출하지 못한 눈물도 이제는 모두 보내주었다. 시댁에서 들은 마지막 전화. 아가, 한 번쯤 다시 집에 와주면 안 되겠니?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진심으로 어머니, 저도 이제는 제 선택을 지키고 싶어요. 제 인생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이제 오해와 편견, 인정받으려 안간힘 썼던 지난날은 내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위로할 줄 알게 되었다. 힘든 순간마다 거울을 보며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다독였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다. 미래에 대한 꿈도 새로워졌다. 소라가 더 자라면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희망. 어릴 적 미뤄둔 그림 그리기, 소박한 여행, 그리고 가슴 안쪽에 간직한 작은 에세이 쓰기 같은 것들. 엄마, 나중에 우리 둘이 배낭 메고 여행 갈까? 나는 소라의 물음에 힘이 돼. 그럼 엄마랑 꼭 해보자 고 답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라의 행복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임을 잊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거창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해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결코 크지 않은 소소한 일상,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곁에서 매일 조금씩 차오르는 온기,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사슬을 끊고 살아가는 힘이자 내가 용기 내어 선택한 유일무이한 미래였다. 결국 나는 내 인생에서 불행의 공식을 완전히 지워냈다. 타인의 평가, 전통과 가족 명분, 주어진 역할에 얽매여 억지로 꾸역꾸역 살지 않을 것. 그 대신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체를 위해 당당히 내 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매일 다짐했다. 이렇게 나는 힘들지만 자유롭고 조용하지만 소박하게 나와 내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것이 역경 끝에 내 손에 쥔 진짜 행복의 씨앗임을 굳게 믿었다. 해피엔딩과 미래의 희망. 계절이 몇 번이고 흐르고 나는 소라와 함께 손수 만든 작은 공간에서 진짜 평온과 감사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배우게 되었다. 여동생 미니 가까이서 과거 상실과 아픔을 딛고 성장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며 가끔은 사소한 오해로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따뜻한 집안 공기를 만들어낸다. 소라는 어느덧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학교에서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나는 그저 아이의 곁에 있음에 감사했다. 소라는 자주 나와 경린 씨, 그리고 이모와 삼촌을 진짜 가족이라 부른다. 우리 가족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근사해요. 라고 두 눈을 반짝이며 외치는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의 굴곡진 서사와 희망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느낀다. 나 역시 한때는 또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해도 될까를 망설이곤 했다. 그러나 준수와 미니가 언제나 곁에서 누나, 우리 셋이 다시 손을 맞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더 깊이 알겠지? 라고 웃을 때 나는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이면 우리는 자그마한 아파트 거실에 옹기종기 모인다.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고 번갈아가며 지난날의 추억을 새롭게 이야기한다. 가끔은 남들에게는 평범해 보일 법한 이 저녁 풍경이 나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 경민 씨는 여전히 묵묵하지만 든든하게 내 곁에 있다. 남편으로서뿐 아니라 내 지난 선택,
상처, 인내함에 오롯이 공감하는 동반자로서. 그는 이제는 네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침묵과 오해의 장벽을 허물고 나서야 겨우 마주한 이 신뢰와 평온. 최근에 나는 매일이 기적처럼 감사하다. 민희는 젊은 의사가 되어 분주히 살아간다. 주말이면 조카 소라와 나들이를 가거나 병원에서 먹는 늦은 간식을 우리 가족과 나누러 우리 집을 찾는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다는 확신 덕분에 힘든 순간도 이겨냈어. 라고 말한다. 가족이란 혈연과 법적인 명분이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임을 민희가 먼저 실천하고 있다. 준수는 근면한 기술자로 자신의 털을 닦아가고 있다. 그는 때로 누나, 내가 마지몫을 다 못했는데 늘 고맙고 미안해 라며 엉뚱하게 내 어깨를 두들긴다. 그럴 때마다 난 너희 둘이 있기에 내 오늘이 있어 라며 너그럽게 입꼬리를 올린다. 우리 가족은 흔한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늘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에 집중한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우리는 서로를 위한 진짜 울타리를 짓고 있는 셈이다.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어느 날 문득 예전처럼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을 보고 놀랐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어 라고 너그러이 이해하고 가끔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고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졌다. 오래된 남의 시선을 속으로 움켜쥐며 살던 내가 이제는 내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에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배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건 아마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반드시 가져갈 가장 귀한 자산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건강을 소중히 지킨다. 짧은 산책길, 아침 햇살 아래 차 한 잔, 소라와의 손잡기, 동생들과의 소소한 대화. 모두 나를 다시 단단히 세워준 습관이다. 그리고 무척 오랜만에 내 가족이 각자 온기를 품고 서로의 존재를 당연한 행운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어른들로 성장한 것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이 밀려온다. 요즘엔 우리 가족만의 작은 전통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은 다 함께 둘레길을 걷거나 동네 공연을 보러 가고 연말이면 올해의 감사얘기를 모아 읽는다. 소라는 항상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야? 라고 묻고 다들 나름의 우픈 사연과 감사의 말을 꺼낸다. 그럴 때면 내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채워진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다. 소라가 성장하면 아이가 인생을 두려움 없이 탐색하고 어떤 실패든 크게 돌아봐도 언제든 돌아와 쉴 홈을 만들어주고 싶다. 나 역시 언젠가 더 늙고 힘이 없어질 그날까지 내 식구들과 진심으로 웃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때로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나 외로운 친구 옆에서 당신도 꼭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삶의 끝까지 남을 진짜 유산이란 결국 고운 마음과 함께 살아온 따뜻한 기록일 테다. 소라가 언제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나는 가족이 많아서 진짜 좋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좋아해서 더 행복해. 그 말 하나면 나는 어떤 긴 시간도 후회 없이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제 더는 무언가에 쫓기지 않는다. 과거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것이 오늘의 나를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음을 감사한다. 용기 내어 선택한 행복. 그것은 거대한 성공이나 세간의 칭찬과는 다른 나만의 조용한 자부심이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길을 가든 나와 함께한 추억이
그들을 지탱해 주기를 믿는다. 시작되었지만 정직함과 사랑, 용서와 희망으로 스스로를 다시 짜온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도 또 다른 희망의 문장이 이어질 수 있음을 믿는다. 누군가 또 같은 시련을 건널 때 나는 말할 것이다. 당신의 진짜 행복은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당신의 온기로 그 집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자고 다짐한다. 이제는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인생 전체에 완전한 결말은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매 순간 마음 다해 살아가는 진심,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온기와 믿음만이 남을 뿐임을 확신한다. 그 믿음 위에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매일의 햇살처럼 삶을 소중히 품을 것이다.